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법제론 이론 강의 1강 강의 들어갑니다. 사회복지법제론은 상당히 내용이 많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전공서적에서 가장 두꺼운 책이 바로 사회복지법제론입니다. 강론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의 사회복지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법제론을 25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25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출문제에서 총론이 3문제 정도 나오고 강론이 22문제 정도 나옵니다. 총론이 3문제로 거의 정례화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앞에 총론,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강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총론 같은 경우 제가 수업을 할 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리를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강좌 수를 조금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대신 강론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조문들이 있는데 그 조문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조문들이 있겠죠.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제는 강론이 많이 나온다 했는데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또 시작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잘 나오는 법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법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은 법들을 다 시험 문제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법들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게 좋다.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법제에서 보면 사회보험법이 5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부조에 관한 법들이 있습니다. 이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관한 법들은요. 정책론에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제의 이 내용들을 먼저 정리를 하면 사회복지 정책의 사회보험에 관련된 법들 또는 제도 내용, 그리고 공공부조에 관한 법들, 그리고 제도 내용, 그러한 것들을 정책론에서 어부지리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를 먼저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강론에서 여러분들이 22문제가 나온다 했죠. 예를 들어서 2011년도부터 문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의 법조문하고 지금의 법조문하고 똑같은 것도 있지만 변경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연도, 지난 연도의 법제에서 개정된 부분들은 수정해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눔 스페이스에서 출간한 기출문제집은 항상 가장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법을 쭉 살펴서 관연도에 나왔던 지문이 변경되었는지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기출문제집을 내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집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기출문제집에 보면 오른쪽에 수정이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바로 그 문제들이 변경된, 개정된 내용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기출문제 강의,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강의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교재와 여러분들이 강의에 혼동이 없도록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크리닝을 좀 해보면요. 앞에가 총론이고 뒤가 강론인데 총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용어 정의, 그 다음에 사회복지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사회복지법의 체계, 사회복지법상의 권리, 사회복지 주체와 법률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 국제법과 사회복지에서 모두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예상되는 강의 수는 한 4강 정도로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챕터 1입니다.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용어 정리 들어갑니다. 자, 정의를 보면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법규를 말하고요. 국가와 시대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와 법인데요. 사회복지를 사회보장과 동일하게 파악하는 입장에 따른다면 사회보장기본법의 용어에 정해 있는 것으로 쭉 보시면 사회보장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의 사회적 요인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합니다. 이것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다시금 나옵니다.
자, 규범으로서의 법이 있는데요. 법은 사회규범이고, 법은 강제규범이고, 법은 문화규범이고, 법은 당위규범이고, 법은 행위규범이고, 법은 재판규범의 성격이 있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 있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외적 형식을 갖춘 재반복규를 말합니다. 외적 형식을 갖춘, 거기에 가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법전이 있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도 알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회법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기본법 등을 사회복지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별법으로 나열되어 있죠.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입니다. 법적 존재의 형식과 명칭에 관계없이 끊으세요. 자, 법규범의 내용이나 목적이나 기능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을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법적 존재, 형식, 명칭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으면 형식적 의미가 되는 것이고, 자,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법규범의 내용, 그 다음에 목적이나 기능 이런 것들이면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의 목적을 보면 사회 정의 실현이 있고 법적 안정성이 있고 사회 질서 유지가 있습니다. 일본의 사회 정의에서 이 정의는 저스티스를 말해요. 그래서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평균적 정의는 이런 거예요. 같은 것은 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법의 정의상, 법적 정의상, 우리가 같은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형량이 같아야 되겠죠. 이게 바로 말씀드린 평균적 정의라고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중범죄를, 한 사람은 경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법의 형평성에 맞게 달리 처벌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다른 것은 다른 방법으로 배분적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 정의의 동의어는 절대적 정의, 산술적 정의, 교환적 정의라고 하고, 거기 있는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줄 마지막에 보면 같은 것은 같은 방법으로 라는 말이 있죠. 거기에 형광펜으로 밑줄 쫙 그어주시고, 배분적 정의를 상대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한 범죄이니 이거는 형량이 더 낮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쓰세요. 오른쪽에다가 다른 것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것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것은 다른 방법으로. 같은 것은 같은 방법으로 그것과 조금 대비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자, 위로부터 올라가죠. 법률관계상 급부와 반대급부, 손해와 배상, 형법상의 범죄와 형벌 등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같은 것은 같은 방법으로의 원칙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공정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 평등을 내용으로 하는 평균적 정의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배분적 정의는 상대적 정의로서 개인의 격차에 따라 거기에 가로 묶으시면 되겠죠. 개인의 격차는 개인적인 차이를 말합니다. 차이에 따라서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배려하는 비례적 평등을 내용으로 하고요. 사회복지법상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우리가 이 비례적 평등이란 말이 있고 위에서는 절대적 평등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 평등은 평균적 정의와 연관성이 있는 거고, 비례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배분적 정의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야 될 대목입니다. 법적 안정성입니다. 법적 안정성이란 법이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법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이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의 동그라미. 법이 현실적으로 운영돼야 됩니다. 현실적 운영의 밑줄. 법이 너무 자주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법이 선량한 국민의 의식과 맞아야 합니다. 일치돼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법적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 사회 질서 유지는 아실 겁니다. 질서 유지 차원에서 법이란 게 존재하는 것이에요. 사회 질서는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법적 강제에 가로 묶어주세요. 법적 강제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우선적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규를 위반할 경우 사회 질서를 위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의 존재 목적 및 이념입니다.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특히 소득 재분배를 위하여 사회적 약자의 자활,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여 사회통합, 사회연대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사회복지법의 존재 목적입니다. 제3절입니다. 여기는 별표를 3개 정도 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회복지법의 존재 형식에서 성문법과 불문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성문법을 크게 보면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이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이 있고, 명령에는 대통령령, 이걸 시행령이라 하죠. 총리령과 부령은요,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기출적용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불문법을 크게 보면 불문법은 관습법, 판례법, 조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3절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가 잘 돼야 됩니다. 헌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가장 근본 규범으로서 가장 강한 효력에 가로 묶어주세요. 가장 강한 효력을 가진 상위법입니다. 복지권, 즉 생존권에 관한 최초의 헌법적 규정은 독일의 바이마르 1919년의 헌법입니다. 여기서 찾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31조, 32조, 33조, 34조, 35조, 36조까지의 내용이 바로 생존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되기 이전이라도 끊어요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은 가장 최고의 법입니다. 상위법이고 가장 강한 효력을 가진 법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되기 이전이라도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헌법이라고 합니다. 3번 지문이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별표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입니다. 법률이라면 국회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는 겁니다. 자, 국회 의결에 가로 묶어주시고요. 대통령 서명 공포에 따로 가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이라는 이름을 가진 규범을 말합니다. 법의 체계에 있어서 법률은 헌법 아래에 있습니다. 헌법의 하위 개념입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형성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국회가 정합니다. 국회의 동그라미요. 국회 의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했었죠. 명령입니다. 대통령령은 시행령이고 총리령과 부령은 시행규칙이라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의 집행만 동그라며,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 건데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대통령의 동그라미. 자, 총리령과 부령입니다.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이 발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관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발하는 명령입니다. 자,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조례는 뒤에 별도로 나올 건데요. 자, 조례나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가로 자치권의 범위 안에서 가로 딱 묶어주세요. 자, 자치권의 범위 안에서 자기 사무나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해 제정한 자치에 관한 법규를 말합니다. 자치 동그라미, 법규 동그라미. 조례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제정되고요. 끊어요.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접 제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가 있다, 그러면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다의 밑줄 별표. 법령에 위반된 조례는 무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법령에 위반된 조례는 효력이 없고 무효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기출 적용은 나중에 한다 그랬습니다. 불문법입니다. 불문법은 관습법이 있습니다. 관습법은 관행이란 말에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요. 여러분들은 동그라미 쳐서 별표. 관습법이란 사회생활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행이 끊어요. 사회 일반으로부터 법적 구속력을 얻음으로써 법적 의미가 존재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관습법은 성문법의 모체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판례법입니다. 판례 많이 들어보셨죠? 판례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판례법은 재판의 선례 밑줄, 재판의 선례, 판자와 선례의 레자, 그래서 판례가 되는 건데 재판의 선례에 따르는 법을 의미하며 선례 기속의 원칙입니다. 선례 기속의 원칙에 가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일종의 법원으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원조직법 제8조에서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 판단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밑줄, 당해 사건에 한하여 똑같은 사건에 한하여 하급심을 구속한다라고 합니다. 자, 대법원에 판례가 있다. 그러면 그 밑에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어떤 이와 똑같은 사건이 있을 때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해 사건에 한정나기 때문에 판례가 법원으로 작용할 수
작용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기속한다,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사건에 한정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 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가 법원으로서 작용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리입니다. 조리는 일반적인 가치부터 가로 묶으시면 돼요. 일반적인 가치,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신념이라고도 하고, 공서양속이나 법의 일반 원칙이나 보편적인 상식, 상식의 동그라미, 사물의 이치, 이치의 동그라미, 상식, 이치, 그 다음에 어떤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 공서양속,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사회복지법의 존재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성문법과 불문법을 우선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입니다. 성문법주의고, 이 성문법에 해당되는 것이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쭉 풀었는데요. 이 두 가지가 바로 명령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자치법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가장 최고의 상위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법률에 의해서, 여기 있는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되기 이전이라도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기 이전이라도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입니다. 여러분, 이 헌법을 우리가 개정한다는 말이 최근에 많이 나왔었죠. 헌법 개정은 국회 의결이 있어야 되고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법률은 국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국회가 의결하고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여기는 총리령과 부령입니다. 자, 명령이라고 하는 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률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법률 집행을 구체화한 것이 바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보면 상당히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있죠. 자,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요.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장이라 할게요. 지자체장이 직접 제정하는 것이 바로 규칙입니다. 규칙이 맨 아래에 있습니다. 가장 하위법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법령이라고 하거든요. 조례가 법령에 위반됐잖아요. 자, 법령에 위반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 없다. 이것을 무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효력이 없다로 시험에 나오기도 했고 무효다라고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취소 소송으로, 이것도 시험에 출제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취소 소송으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박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52조, 헌법 53조, 지방자치법 22조, 지방자치법 23조, 맨 아래 지방자치법 224를 24조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오탈자가 들어갔습니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 52조 하고 있습니다. 자, 법률안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죠. 법률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국회의원이나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와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있는 규정이지만 법률안이란 말이 들어가서 제가 법률에다 쓴 겁니다. 자, 헌법 제53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대통령이 서명 공포한다 그랬죠? 이게 바로 15일 이내라 이 말이요. 자, 국회가 딴해서 의결이 됐습니다.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보내야 되겠죠. 보내서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는 겁니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로 환부하고 그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 폐회 중에도 또한 같습니다. 자, 법률안에 이의가 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법률안에 전체적으로 쭉 본 다음에 제가 좀 도식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은 일한의 기간 내에 즉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로 다시 환부를 해서 자,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의는 다시 의논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서 법률안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아예 법률을 고쳐서 수정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제의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국회는 제의에 붙이고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끊어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이 됩니다. 자, 우리가 제의의 요구를 대통령이 했어요. 그래서 그 제의를 국회에 붙였는데 과반수 출석에서 3분의 2의 찬성이 되었다. 그러면은 전과 같은 의결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전과 같은 의결을 했으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의가 왔지만 그 전과 같은 의결이 3분의 2의 또 찬성이 있었다면 그 전의 내용이 확정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대통령은 제1안의 기간 내에 공포나 제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5일 이내에 공포를 안 했다. 공포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제의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률로 확정이 된다 그 말입니다. 대통령은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해야 됩니다.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확정 법률이 정부로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때는 국회의장이 공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막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출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공포는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는 거고 효력 발생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되는 겁니다. 15와 20이란 숫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7번에 별표를 쳐야 되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여기가 국회입니다. 여기가 대통령이고요. 자, 국회가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럼 이 법률안을 대통령에게 보내야 되겠죠? 자, 보내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공포가 됐잖아요. 공포되면은 공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효력 발생입니다.
그래서 15와 20을 헷갈리시면 안 된다. 21을 경과함으로써, 죄송합니다. 21을 경과함으로써, 20일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확하게 써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 법률안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보내야 되겠죠. 제의를 요구한다. 그러면은 제의를 붙여야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제의를 요구할 때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대통령이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의 요구할 수 없다. 자, 이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언제냐면 15일 기간. 여기 15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15일 이내에 이 기간 내에 해야 되니까 이 기간 내에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의를 붙였습니다. 제의 붙여서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찬성이 있으면 그 전의 법률 의결되고 확정되는 겁니다. 자, 이때는 이제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 법률로 의결이 되면 그것은 법률로 확정이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은 뭐냐면 15일 이내에 공포를 해야 되는데 공포하지 않았다. 자, 공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의 요구하지 않은 경우 이게 다 15일 이내에 돼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럴 때는 법률안이 확정됩니다. 그 법률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자주 들여다보시면 되는데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그 밑줄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부분이었죠. 정부와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가 하나. 그 다음에 여기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된다. 여기 하나.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 하나. 자, 그리고 수정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 여기 하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빨간색으로 별표 친 부분이 우리 시험에 출제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가로 묶어주세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그러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 조례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돼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무 부과 사항이라든지 벌칙을 정할 때는 조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방자치법 23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22조는 조례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3조는 자치에 대한 규정, 이게 바로 규칙이라거든요. 그래서 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4조는 시군,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도조례가 있고 시군구조례가 있는데 시군구조례가 시도조례를 위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도조례 밑에 있는 게 시군구조례니까. 그래서 24조에 있는 내용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문법에 대해서 쭉 정리했고요. 자, 이제 불문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불문법은 관습법이 있었습니다. 자, 관습법은 관행에 따라서 관행이 이제 법원으로 인정이 되는 것,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관행이 법적 구속력을 지닌 경우, 우리가 이것을 관습법이라 하고,
그 다음에 판례 또는 판례법이 있는데, 자, 선례기속의 원칙, 선례기속의 원칙에 따라서 상급 법원의 판례는 하급심을 구성합니다. 상급 법원의 판례는 당의 사건에 대해 하급심을 구속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례나 대법원 판례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조리가 있다. 조리는 공서양속이나 상식이나 사물의 이치나 일반적인 사회가치, 자, 이러한 것 등이 바로 조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관서법과 판례법과 조리에 대해서 설명했고, 우리가 이제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국제법. 국제법은 이제 여기 성문법주의를 따르는데요. 이 국제법의 대표적인 게 국제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행정부가 단독으로 체결하는 조약이 있는데 그 조약은 성문법에 따릅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정리를 하시죠. 자, 이제 4절입니다. 사회복지법의 분류가 나옵니다. 1번은 자연법과 실정법이 나왔고요. 2번은 국내법과 국제법이 나왔습니다. 2번 별표 하나만. 공법과 사법, 사회법이 있습니다. 2번 사회법의 별표 하나만. 일반법과 특별법의 별표 하나만요. 실체법과 절차법이 있는데 이것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자연법과 실정법을 보겠습니다. 자연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구 불면의 이상적인 법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실정법주의죠. 실정법은 인간에 의해서 제정된 법으로서 시대와 국가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며 역사와 더불어서 변화해 갑니다. 사회복지법은 대부분 실정법입니다. 자, 국내법과 국제법이 있습니다. 국내법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만 시행되는 법이고요. 국제법이란 국가 간의 합의에 의거하여 국가 간 상호 간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제법이라고 말합니다. 효력도 국민보다는 국가 간의 문제이고 직접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6조 1항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 동그라미 국제조약을 말하겠죠.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동그라미, 이것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은 대부분 국내법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국제법규나 국제조약, 조약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성문법을 따른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공법, 사법을 말하는 공사법이라 했는데요. 공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법률관계를 규율하며 국민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끊어요. 사법은 사인, 즉 국민의 법률관계를 규율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민법 이런 것들이 이제 민법, 상법 이런 것들이 사법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법이 있습니다. 이 사회법은 우리 왜 중요하냐면 사회복지법이 사회법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 정도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회법은 제3의 법 영역으로 국민 간의 법률관계를 자유우사에 일임하지 않고 끊어요. 국가가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정 또는 개입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국민과의 법률관계를 자유우사에 일임하면은 이게 뭐가 돼요? 사법이 되는 건데, 국민과 국민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그 법률관계를 국가가 공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조정하고 개입하는 거예요. 국가가 조정하고 개입하는 것을 공법이라고 배웠고, 국민과 국민과의 관계를 사법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국민과 국민과의 관계를 국가가 개입을 해요. 그게 바로 무엇이다? 네, 사회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사법의 영역에 공공의 성격을 투입하여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경제법, 노동법, 사회복지법의 박스, 사회복지법에 여기에 속하는 법이 됩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초래된 경제적 약자와 강자의 대립과 사회 불균형으로 인하여 자유주의 국가 간에 대한 반성과 개인의 생존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되는 사회법의 발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의 밑줄. 거기에 별표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는 근대법이라고 했죠. 근대 시민법, 그 다음에 지금 현대 사회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도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예전에는 사적 재산권을 존중했다. 소유권 절대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소유권 제한의 원칙으로 현대는 바뀌었죠. 그 다음에 사적 자치의 원칙을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 해요. 법률 행위 자유의 원칙이라는데 이걸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현대 바뀌었죠. 과실 책임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이 바로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바뀌었죠. 산재보험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무과실 책임의 원칙. 자, 이거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근대법에서 현대법에 수정된 원리로의 변화라고 했는데요. 자, 근대시민법에서 현대사회법으로 수정된 원리가 있는데 그 수정된 원리가 오른쪽에 쭉 밑줄 친 부분 3가지가 됩니다. 밑줄 친 부분 3가지만 시작. 소유권 제한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입니다. 일반법과 특별법 뭐가 우선입니까? 특별법 우선입니다. 법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만 동그라미요. 범위가 아주 넓으면 일반법이고 특정화되어 있으면 특별법이 되는 겁니다. 일반법은 장소적, 인적, 사항적인 제한이 없이만 동그라미 없이 적용되는 법을 말하고 특별법은 특정 지역의 밑줄, 특정인의 밑줄, 특정 사항의 밑줄 거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고요. 일반법과 특별법이 상충되면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게 됩니다. 뒤에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이건 사례가 되는데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 안에 뭐가 있습니까? 네, 사회보험이 있고 공공부조가 있고 사회서비스가 있죠.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사업법은 특별 영역이 되는 거예요. 특정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이 일반법이 되고 사회복지사업법이 특별법이 돼서 사회복지사업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1번 별표,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끊어요. 사회복지사업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요, 특별법. 자,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에 대해서도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하는데요. 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복지사업법 안에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사업이 27가지, 즉 복지입실법이 있어요. 거기 안에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아동복지법이 상충된다.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이 일반법이 되는 거고 아동복지법이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체법과 절차법입니다. 실체법과 절차법의 법적 규정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을 실체법이라 합니다. 권리와 의무의 실현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절차법이라 합니다. 되게 소송이란 말이 많이 붙은 게 있어요.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이건 절차법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의 법제는 이 실체법 규정과 절차법 규정 모두 다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에 우리가 어떤 급여를 받을 때 절차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러한 절차 법적인 규정도 안에 들어 있어요. 실체법적인 규정도 있고 절차법적인 규정도 있다. 실체법이 뭐라겠죠? 거기 위에서 권리와 의무, 법의 안에 권리와 의무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래서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에 실체법적 규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도 내용에 들어있겠죠. 그래서 절차법적 규정도 있습니다. 양가로 2번 별표. 밑줄 친 거는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실체법과 절차법의 종류가 있는데 헌법, 형법, 민법, 상법 이런 것들이 실체법에 해당되고요.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소송의 동그라미요.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동산 등기법 이런 것들을 절차법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자, 한 가지만 정리를 하고 지금 4절까지가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4절까지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법이 있다. 이게 이제 수정된 원리라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게 수정된 원리들이다라고 해요. 자, 3가지.
근대 시민법은 소유권 절대 불가침이라면 공공복리에 문제를 일으키는 소유권이라면 제한할 수 있는 거죠. 소유권 제한으로 수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 자유. 계약 자유를 사적 자치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계약 공정. 계약을 자유롭게 했는데 계약이 불공정해요. 그러면 그 계약은 인정이 안 됩니다. 세 번째가 과실책임. 자, 이것을 우리가 거기 나온 대로 자기책임이라 하거든요. 자기책임. 자신이 과실이 있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무과실책임이다. 무과실책임이다. 이것을 시험에서 제 기억에 집합주의적 책임, 집합주의적 책임 이런 식으로 출제된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 계약 공정, 무과실 책임, 집합주의적 책임은 바로 수정된 원리 세 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해야 될 것은 법의 적용 범위가 넓은 것이 일반법이고 그 다음에 특정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특별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상충됐을 때는 이 특별법이 우선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건 뒤에 또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들 건데 하나가 사회보장기본법이란 게 있다. 사회보장 안에는 사회보험도 있고 공공부조도 있고 사회서비스도 있다. 자, 사회복지사업법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서비스 중에 사회복지서비스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훨씬 더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이게 우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복지사업법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 사업 규정하고 있는 게 복지 27법이 있어요. 복지 27법이 있다고요. 그러면 27가지의 법이거든요. 이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 되고 이 녀석이 일반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딪히면은 이게 특별법이 되지만 이렇게 부딪히면 이게 일반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여기에 당연히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이런 것 등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우선 적용되는 거예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사회서비스 영역의 법제가 있어요. 사회서비스 영역의 법제가 있는데 자, 사회서비스 영역의 법제 뭐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나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 여기에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한 법제에는 규정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 권리와 의무도 있고 어떻게 급여를 받아야 되는지 그러한 절차도 들어있다. 그래서 실체법적인 규정인 권리와 의무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절차법적인 규정 말 그대로 급여 신청 지급 절차 간단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등 이러한 규정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시험에 출제된 지문이니까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실체법적 규정만 있고 절차법적 규정은 없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둘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체킹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1장의 내용입니다. 1장의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리가 좀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